또 심지어 그래.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서로 손잡고 우리는 안 되나 봐요. 뭐 이러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지랄들을 해요, 지랄들을. 상견례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상견례 제도를. 여러분들은 이미 망가졌으니까 여러분들 딸이랑 아들이 왔었을 때 상견례 하자고 그러면 거부해야 돼요. 니들이 해. 나랑 살 거니? 그렇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 양갓집에 무슨 선물 오고 가는 거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 되고. 그것도 옛날에 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제도 절차들이 들어오는 거죠. 소유의 관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쪽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돈이 오고 가죠. 그러니 나중에 그 패백이라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물건 교환한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요. 소유의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바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알베르트 경제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끊으면 어차피 그 정도 되면 사랑에 의한 결혼이라면 동거와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고 그러면 결혼식을 안 해야 되죠. 결혼식의 제도는 소유의 제도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불러서 이 남자는 내 남자다. 이 여자는 내 여자다라는 걸 공지화시키는 거잖아요. 성적 배타권을 주장을 하고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식 하지 안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법원에 신고 안 해야 돼요. 이런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돼요. 법원에 혼인신고를 안 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은 국가 권력에 정면적으로 공격하는 거고. 뭔지 알죠?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자본주의가 붕괴돼야 되고 법체계가 거의 부르주아 법체계는 붕괴돼야 돼요. 어떻게 하지? 더럽게 힘들다. 집 구조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 이거. 그렇죠? 당연히 명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그럴까? 젊은 친구들이 경제력이 없어서. 잘 보여야 아파트를 사주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뭘 잘 살아요? 잘 살기는. 경제력을 갖추고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견례 하는 거죠. 경제적 관계죠 뭐. 잘 모실게요 뭐 이러면서 2억짜리 아파트 얻는 거죠. 근데 한 번의 굴욕이 영원한 간섭을 낳는 거예요. 좋죠. 1억짜리 아파트 대가로 시어머니를 계속 개입을 하는 거예요. 빈미를 주면 안 되는데. 뭔지 알죠? 차라리 이래야 되죠. 부모님이 서울에 같이 살아서 불편한 것 같아요. 부산에 아파트를 마련해 줄 테니 그쪽에 가서 사세요. 이거 어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의외로 가족 사이에도 자본주의 관계가 들어와 있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족인데 이런 돈 같은 거 주지 말라고 받으시면서 선물도 주지 말고. 그래가지고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줬더니 한 이틀 집에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매사가 걸려. 밥 먹는 것도 미워보시나 봐요. 넌 아직도 나이가 먹었는데 이렇게 밥풀을 흘리니?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용돈을 드렸어요. 다 예뻐하세요. 밥을 흘려도 아유 참 애기 때랑 똑같이 귀엽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어머님이 약간 우울해지시면 용돈을 제가 올려요. 조금씩. 한 5만 원, 10만 원. 그럼 또 얼마 또 가요. 안타깝죠. 그래도 믿고는 있어요. 제가 돈을 못 벌어도 저를 사랑해 주실 거라는. 그럴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카프카의 변신이니까. 벌레가 되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슬프다. 이렇게 매사에 슬프냐. 오늘은 테마가 사랑의 파국이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볼게요. 자유로운 주체들은 우발적으로 마주쳐서 서로에 대해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기쁨을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같이 있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교제나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오직 두 사람의 실존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런 사랑을 부모로 대표되는 가부장 제도의 인증을 받으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례도 세우면 안 돼요. 주례도. 그 새끼가 우리를 뭐 한다고 주례를 세워요. 제일 짜증나요. 나 얼마 전에 제자 하나가 교회에서 갔는데
그 목사 새끼 죽이고 싶었어요. 막 저주를 해요, 저주를. 이제 이 신성한 땅에서 당신들은 엮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헤어질 수 없다. 막 오만 저주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나가서 담배를 펴야 되겠다. 여기는 뭐지? 이곳은 뭐지? 서로 살다 보면 아니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서로 불행하면. 근데 저주를 해요. 헤어지면은 지옥 가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막 모르겠어요. 주례는 쓰면 이렇게 해야 되죠. 행복할 때까지만 사세요. 그게 주례예요. 뭔지 알죠? 불행한데도 같이 살라고 그러는 거 그 두 사람한테 너무 잔인한 짓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일단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냥 가자라는 거예요. 뭐지? 이거는? 그런 주례를 해야 돼요. 행복할 때까지만 살고 혹여 상대방이 불행하면 편하게 가도록 놓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례. 어때요? 부모들이 뭐라 그럴까? 저건 뭐야? 우리 결혼식 보면 결혼식 구경 가면 재밌어요. 너 나중에 결혼할 거야. 결혼식 같은 거 할 거지. 웨딩드레스 입고 싶지. 이뻐서.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니고 그걸 계속 입고 다니면 불편하다. 결혼식 진짜 하고 싶어? 예쁘게? 양가의 부모들의 축복과 뭐 이런 거? 축가? 대학 지도교수의 짜증나는 그 멘트 있지? 뭐 우주론 쪽 얘기도 해요. 전공에 따라 달라요. 전자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얘기를 하고, 알죠? 철학, 역사, 경제학 다 달라요. 결혼식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친구가 줄에 서고? 이거 똑같은 거지. 둘만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둘만. 둘이 둘로 유지되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서 뭐해? 뭐 인증받으려고 그러지, 인증. 친구는 왜 필요해요? 친구는 왜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그런 딱딱한 주례 말고 좀 재밌었어요. 나중에 결혼할 때 주례로 내가 김어준 씨를 섭외할게. 재밌겠다. 재미는 있어요. 어때요? 결혼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사귀는 분이랑. 그냥 평범하게. 왜냐면 평범하지 않으면 외압과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관계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하던 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생각이. 네, 이분은 평범하게.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선생님의 네? 타협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험자로서. 쉽지 않죠. 딸이 지금 25살인데. 딸이? 예. 네.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끼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나. 창수 씨? 창수 씨가 문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강의에서 이렇게 들었던 건 다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못해요. 어떡하지, 그걸? 어떡할 거예요? 더 슬프지 않아요? 이건 쓰레기 같은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 웃으면서 할 거 아니에요. 난 행복해. 막 이러면서. 상견례도 갖고, 이쁜 척하고 앉아있고, 속으로는 그렇지. 쟤네들은 왜 따라 나왔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너도 어떡하니, 이제 앞으로 결혼할 때?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지금 두 사람은 결혼이나 가족제도가 아니면 자신들의 사랑이 불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만 이성복 시인이 말한 것처럼 방법을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있죠? 방법을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방법을 만들어내니까 방법을 가진 사랑, 이렇게 해야 사랑이고 이렇게 해야 결혼이고 이렇게 해야 참 예쁜 말이에요. 방법을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성복 시인도 결혼식 했거든요. 결혼식하고 다 했거든요. 보면 타협 봤을 거예요, 그렇죠? 사진을 잘 봐야 되겠어. 결혼식장 사진을 이렇게 그래서 찍은 사진은. 물론 자신과 상대방을 기존의 가부장적 제도에 묶으려는 무의식적인 행위에는 타자의 자유를 견디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깔려 있습니다. 타자가 자유로울 때, 그리고 그렇게 자유로운 타자가 자신을 선택할 때 사랑의 진정한 희열이 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어찌하든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헷갈려져요. 저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어떤 조건이라도 나를 사랑할지가 헷갈리잖아요. 그거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놔야 되죠.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줬을 때 사랑에 빠지기 이전에 두 사람은 모두 가부장제에 의해 훈육된 구성된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모두 부모나 친족들의 말을 웬만하면 거스르지 않습니다. 내면화가 깊다 보니 가부장제에 대한 거부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거부로 느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에 빠지는 순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이 가부장제와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가위를 끝나고 젊은 부부가 시댁을 떠나서 돌아올 때 아내가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그럴 때 남자는 즉각적으로 미안한 걸 알아요.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반전이 오죠. 남자가 당당해져요. 이제 가부장제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묘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결혼한 그 해의 첫 명절은 무조건 안 가야 돼요. 방법적으로. 무조건 안 가야 돼요. 그럼 필요한 거예요. 전화는 해드려야 돼요. 가기 싫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멍 할 거예요. 다시 물어보죠. 왜? 마음이 좀 우울해서요. 뭐 이 정도. 어디 아프다 이런 핑계도 대면 안 돼요. 그냥 마음이 별로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한 번은 힘든데 두 번째는 괜찮아요. 두 번째는 별로 기대도 안 해요. 또 이제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 그러잖아요. 세 번째 정도에 가는 거예요. 갈게요. 뭐냐 이거는. 얘는 왜 오지? 근데 시어머니는 편하죠. 내 며느리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여주는 며느리예요. 여기에 왔다면 진짜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모든 시어머니가 알거든요. 며느리들이 역할을 하느라고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요. 그래서 외로운 관계예요. 서로 역할만 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어? 그때 해야 돼. 그때 남편이 가부장제에 편입되기 전에 무슨 소리인지 알죠? 다 속옷해줬다 갑자기. 그 다음에 볼게요. 사실 사랑에 빠져 서로에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과거 가부장 제도에서 영위되던 자신의 삶을 슬픔으로 기억한다는 것과 동시적인 사태인 겁니다. 꼭 자기 어머니한테나 얘기하죠. 슬프다고, 결혼해서 슬프다고, 친정어머니한테. 슬프면 결혼 안 하면 되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식을 빨리 출가시키고 싶은, 결혼시키고 싶으신 분은 애를 어렸을 때부터 닥달하면 돼요. 만날 때마다 기싸대게 때리고 애를 괴롭히면 애가 웬만한 남자나 여자 만나면 그냥 나가요. 근데 너무 사랑해주고 걔를 읽어주고 이러면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는 척을 해도 어떤 관계를 떠나는 건 그 순간에 그 관계가 슬픔으로 보여야 떠나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거에서 오냐면 나는 그냥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이 집에서 그냥 어느 집에서 딸로서 아들로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남자나 여자를 만났어요. 이게 더 기쁜 거야. 이게 안 기쁘다라는 건 아니야. 상대적으로는 얘의 기쁨의 지수가 100. 이게 80으로 보여요. 20 슬픈 거예요. 그럼 결정을 해야 되지. 어디로? 한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떠날 때 어머니를 만나고 막 울잖아요. 이렇게 떠나게 돼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건 왜 우는지 아세요? 이쪽이 불안하거든요. 자기 연민 같은 거야. 이거 180의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사실 100의 외향이지만 10일 수도 있어요. 이쪽이 80인데. 이런 불안감들 속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집에서 여자를 맞이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제도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디서 확인되냐면 결혼을 해보면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따로 나와서 살면 친정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과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친정어머니는 가도 되니? 라고 물어보고 시어머니는 와 계셔요 이미. 와 들어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침실에서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동시에 두 어머니가 들이닥쳤을 때 누가 빠져나가요? 친정어머니가 빠져나가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직감하는 거죠.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결혼 제도 자체가 따로 산다고 그래도 여자만 집을 정리하고 나오는 형태예요. 남자는 거기에 그냥 속해 있는 거야. 분가를 해서 살아도. 그리고 그 절차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그게 어디서 확인되냐면 명절 때 제사제도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한가위인 날 제정신을 가진 여자는요. 분노해야 되죠. 분노해야 돼요. 진짜로. 이걸 분노를 안 하면 뭘 분노를 하지? 분노했다간 큰일 날 수도 있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건 잘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순간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기가 시간을 안타깝게 연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행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거나 결혼 생활을 하자마자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행위규칙을 반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성된 주체의 내면에 각인된 가부장제를 사랑의 힘으로 척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일 겁니다. 그래서 바디우는 사랑이 찾아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랑에 입각해서 새로운 주체로 자신을 구성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이건 너무 멋있는 인용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저 밑에서 세 번째 줄만요. 사랑의 만남의 영향 아래 내가 그 만남에 실질적으로 충실하고자 한다면 내 상황에 머무는 나 자신의 방식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사랑은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마주침으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친숙하게 이루어지던 두 사람의 상황 속에서 사랑은 마치 잉여적인 것처럼 혹은 신적인 것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바디우가 말한 상황은 가부장제에 길들여져 작동하고 있는 삶의 문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자발적인 복종의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도록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마치 자신이 선택한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공손한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훈육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은 가부장제라는 상황에서 잉여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은 두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방식과 행동 방식을 발명하도록 구속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두 사람은 가부장제에서 규정하는 낡은 존재 방식과 행동 방식을 선택하지요. 그들은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말 너무 좋아요. 경솔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가 사랑에 대한 배신 혹은 파국의 씨앗이 두 사람 사이에 은밀히 심어지는 대목이죠. 첫 단추를 잘못 깨었다고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사랑의 기쁨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두 사람은 상황에 머무는 나 자신의 방식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불행히도 파국은 순간적으로 온 것 같지만 이미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의외로 가부장제에 강하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부모님에 대한 저항보다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오는 거죠. 완전히 변할 수 있을까? 사랑하기에 충분하게. 이게 이제 숙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사랑하고 결혼할 때 상당히 미숙한 상태, 감당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그 파국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가 옳은지는 아는데 자기는 끌고 가진 못해요. 뭐가 옳은지는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디우가 얘기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연애 시절에 다 겪었던 거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구속하지 않았고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려고 했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관계였잖아요. 그 상대방이 자유로울 때 그 자유로움 속에서 나랑 같이 있었을 때 우린 가장 기쁨에 찼었던 거니까 다 알아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제도도 그 형태로 만들면 되잖아요.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한 소유관념이 강해지려면 그 사람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 사람이 자유로워야 돼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람이고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걸 감내를 해줘야 우리 그 사람을 꼭 잡고 싶잖아요. 마치 통통통 튀기는 공이 있으면 아이들이 쫓아가서 잡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심지어 개도 그렇잖아요. 뭘 던져야지 올라가서 잡죠. 그쵸? 막 잡잖아. 날아가는 거. 그런 것처럼. 그게 역설적인 거지만 그거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한번 보면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유를 주고 있는가. 예전에 그 님의 침묵에서 저 군말 읽었던 거 기억나죠?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이다. 한용운이 님의 침묵에서 그래요. 사랑은 자유거든요. 나와 그 사람의 자유란 말이에요. 당연히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죠. 근데 한용운이 밑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너한테 님은 너의 그림자니라. 님이 자유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동쪽으로 가면 그 그림자가 동쪽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너한테도 님이 있느냐 이래요. 너희들은 님이 자유로운 거에 알뜰한 구속을 받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 가여운 길 잃은 뭐 어쩌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를 쓴다. 이렇게 돼요. 님의 침묵이. 그러니까 님의 침묵이라는 건 그냥 님의 자유의 침묵이죠.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내버려둔다라는 건 그 사람이 침묵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면 네가 훔쳤지,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했을 때 애가 침묵하는 거 못 견디죠. 님의 침묵을 견뎌야 돼요. 왜 말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침묵이라 하면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용운이 님의 침묵이라는 거를 썼었을 때 군말도 봐도 참 재밌어요. 한용운이 일찌감치 한 거죠.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다. 그런데 너희들한테 님은 너의 그림자 아니냐. 너희들은 님이 자유로운 거에 알뜰한 구속을 받고 있지 않느냐.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인데. 만해하는 얘기예요. 다 알죠? 다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활할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유로워야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돈이 없으면 우리를 너무나 부자유스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적인 거예요. 권력이든 종교든 뭐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이 종교도 배신하고 우리 예전에 보면 국가도 말아먹잖아요. 낭낭공주 자명고 뜯은 아이. 호동왕자가 죽일 놈이죠. 그 새끼가. 그쵸? 두 사람 중에서 낭낭공주는 사랑을 한 거거든요. 국가가 뭐 죽여요. 국가가. 사랑하는 내 님이 중요하지. 국가가 뭐잖아요. 자명고 100개가 있어도 다 찢을 여자예요. 호동왕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국가도 없고 뭣도 없어요.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소유욕이 드는데 그 소유욕을 누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꼭 껴안고 싶지만 그걸 누르는 것 같은 거.
그럴 때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소유하고 싶어지는 감정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비범하지 않으면 어찌 이걸 하겠어요, 누가. 근데 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도 봤지만 자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자유에 대한 느낌이 있고 부모 말을 거부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강제하거든요. 너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걸 허락받아야 돼요, 내가? 부모 말대로 9시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냐면 자유를 가르쳐줘요. 일체의 다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이 파괴적인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종영 씨가 그런 거예요. 가부장제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사랑은.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렇게 당당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알지만 비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선택을 하고 가죠. 근데 더 슬픈 거는 그걸 알고서도 가는 게 더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시들어가는 거를 볼 테니까. 때때로 제스처라고, 나 이건 제스처에 불과해 라고 하지만 그 제스처만 취하다 보면 자기는 못 살아요. 배우들이 창난이 가끔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한 6개월, 1년짜리 연기를 맡아서 연기를 하면 당분간 못 벗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그 연기하느라고 보냈거든. 자기는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요. 처음 생각엔 그렇죠. 이거는 제스처야. 상견례? 제스처야. 결혼식? 제스처야. 안 그래요. 살아온 게 제스처만인데 제스처 취한 지 5년인데 10년인데 뭘로 살려고요? 살아본 적이 없는데 다른 거는. 제스처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도 사실 힘든 거예요. 나중에 잊혀지기 쉬워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라서 여기 이제 강의 끝나고 홍대거리 같은 데 가서 우리 젊은 그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키스하고 이러는 거 볼 때 아련하게 아파요. 많이 보면. 아, 저들은 저 행복한 것들을 잘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자기들이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고 그 보물을 잡는 방법이 뭔지 그런 걸 고민할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손잡고 싶고 그리고 서로 결혼을 하는 상태는 아니니까 집에 또 각자는 가야 되니까 서로 억지로 자유를 준 상태라 지금은 서로 더 있고 싶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나중에 진짜로 법적이든 무슨 문제든 내 곁에 항상 둘 수 있고 내가 완전히 배타적으로 소유할 때도 지금과 같은 감정이 못 드는 걸 어찌 감당할까? 그때도 계속 자유를 주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른이어야 되고 주인이어야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가부장제든 자본주의든 일체의 다른 두 사람의 사랑을 제외한 건의를 받아들이면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죠. 그러니 힘든 거예요. 감당을 못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인간은. 몇 명이나 감당을 할까? 이거를. 그래도 뭐 옳은 건 뭐 옳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복잡하죠. 우리의 미숙함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회제도에 속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경제체제에 있느냐. 사랑을 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조건에 지금 있다라는 건 사실이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자유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에서 공중 2회전을 해야지 면접에 통과한다라고 하면 그걸 다 흉내낼 판인데 지금. 사실 이제 여기 파국까지 와서 전반적으로 이제 파국됐잖아요. 뭐 중간중간에 또 파국의 얘기는 다 있었는데 다음 주는 약간 희망을 주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까? 또 이지시대 다시 또 시작하는 그 장면? 이렇게 근데 여기서 파국을 맞이한 사람은 어떻게 이걸 또 시작을 할까가 포인트일 거예요. 내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정도로 망가지는 사람이 다시 사랑을 하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10주간 다뤘던 거 있죠. 그거를 집에다 걸어 놓을 수 있게 태제들로 만들어 놨어요. 집에 걸어 놔야 돼요, 벽에다. 무슨 소린지 알죠? 그거를 하나하나 점검해 볼 거예요, 마지막에는. 사랑이라는 게 유지되는 조건서부터 사랑의 핵심들에 대한 거.
마음 같아서는 이거를 어디다 돌에다 새겨가지고 경복궁에다가 두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각하께서 허락을 하시지